세 번째, 기납법, 연역법, 그리고 변증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납이라는 용어는요, 라틴어의 인다트디어, 또 인두지에레 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이끌려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그 개개의 구체적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관찰로 얻어진 인식을 그것과 비슷한 류의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으로 이끌어가는 절차를 바로 기납이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인간의 다양한 경험이나 실천, 실험 등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사고방식을 기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기납은요,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그런 사례들이 포함되는 좀 더 확장된 일반적 명제를 이끌어내는 것인데요. 기납법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예시를 한번 보죠. 맹자는 죽었다. 석가도 죽었다. 공자도 죽었다. 이들은 모두 사람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자, 여기서 죽었다는 사실은 바로 개별적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맹자나 석가나 공자 모두가 사람이라고 했죠. 자, 이것은 바로 공통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다음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은 일반화한 것이죠. 그래서 개별적 사실로부터 어떤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방식을 바로 기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예시를 한번 볼까요? A 새는 난다. B 새도 난다. C 새도 난다. 그러므로 모든 새는 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개별적 사실의 공통점으로부터 그 결론을 일반화한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기납법에서는 개별적 사실은 모두 다 참이죠. A, B, C 모두 다 새니까요. A, B, C 세 마리의 새가 난다고 해서 모든 새가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개별적 사실은 참이지만 결론이 반드시 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역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명제를 전제로 해서 새로운 명제를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바로 연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연역적 추리의 방법과 절차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것을 바로 연역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연역이란 것은 이미 알고 있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명제를 전제로 해서 명확히 규정된 논리적 형식들에 근거해 새로운 명제를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추리 방법을 바로 연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역적 출현 규칙과 형식에 대한 탐구에 대한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3단 논법의 형식을 확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새로운 출현 규칙을 갖는 일은 논리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되었죠. 연역적 추리의 방법은 하나의 전제에서 결론이 도출되는 직접 추리와 두 개 이상의 전제에서 결론이 나타나는 간접 추리로 나눕니다. 즉, 그 대전제가 다시 소전제로, 그리고 결론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이런 3단 논법이 간접 추리의 전형적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결론의 주어 개념을 소개념, 그리고 결론의 수로 개념을 바로 대개념, 대전제와 소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돼서 두 전제를 연결하는 개념을 바로 매개념 또는 중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연역적 방법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A는 B다, 이렇게 대전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바로 C는 A다 라고 소전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즉, 그 C가 B다 라고 결론을 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 새로운 어떤 명제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바로 연역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변증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증법을 다른 말로 대화술 또는 문답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변증법의 창시자인 엘레아 학파의 제논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떤 자기 모순이 있는가를 논증함으로써 자기 입장이 올바름을 입증하려고 했는데요. 바로 이 변증법은 바로 이 제논에 의해서 창시된 이 변증법은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더욱 훌륭하게 전개되고요. 그리고 플라톤은 이 진리를 인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변증법을 아주 잘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칸트는 변증법을 우리의 이성에 빠지기 쉬운 일견 옳은 하지만 실은 잘못된 추론의 잘못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가상의 논리학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겔은요, 인식이나 사물은 정, 반, 합 이런 세 개의 단계를 거쳐서 전개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3단계적 전개를 바로 변증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헤겔이 앞에서 이야기한 정, 반, 합의 이론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은요, 어떤 것이 모순적 면모를 지니고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을 바로 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은 이 정을 부정해서 모순을 없애버린 단계, 털어버린 단계를 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합은요, 반이 비록 모순을 극복했다고는 하지만 이 세상 모든 물체들은 모순적 면모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한 상태를 바로 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합 또한 모순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은 다시 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진리에 점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정반합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인식이나 사물은 정반합, 즉 어떤 판단을 정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그것과 모순하는 판단을 반이라고 얘기하고 정반 두 개의 판단을 종합한 보다 높은 판단을 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인식이나 사물은 이러한 정반합의 3단계를 거쳐서 전개된다라는 것이 바로 정반합의 원리입니다. 즉 이 그림에서 보는 대로 정은 현재 옳은 이론이나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반은 모순이나 반대되는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러한 정과 반에서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고 취할 것만 취해서 만든 것이 바로 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합 또한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정이 되고요. 또 거기에 반대되는 반이 있을 수가 있고 여기에 부족한 점을 또 보완한 것이 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정반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하는 것이 정반합의 원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반합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부족한 것은 버리고 더 나은 것을 취하기 때문에 그 방향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정반합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논리적 사고 중에서 네 번째 논리적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000만 명이 본 영화가 있다면 그 영화를 훌륭한 영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는 1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있다면 그 신용카드는 반드시 좋은 카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수 대중이나 군중을 활용해서 어떤 주장의 타당성을 펴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오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수많은 논리적 오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견되는 논리적 오류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권위나 인신공격에 의존한 논증이 있고요. 두 번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지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번째, 결합 분할의 오류입니다. 다섯 번째, 성급한 일반화 오류가 있을 수가 있고 여섯 번째, 복합 질문의 오류입니다. 일곱 번째, 과대 해석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여덟 번째, 애매성의 오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역법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씩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위나 인식 공격에 의존한 논증의 오류입니다. 정치인들이 활용하는 전형적 수법인데요. 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주장을 펼 수 있겠는가라는 말처럼 상대방의 주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신을 공격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대한 성인이나 유명한 사람의 말을 활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것도 오류가 될 개연성이 높죠. 자, 다음으로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는요, 상대의 주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논리로 공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래 논점과 완전히 다른 주제를 예를 들어서 주장하는 경우에 이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라고 얘기하죠. 자, 토론에서 이런 오류를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오류에 당하지 않으려면 원래 논점과 완전히 다른 주제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지의 오류입니다. 담배가 암을 일으킨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정부의 금연 정책은 잘못이다. 얼핏 들어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반대의 주장이 반드시 참인 것은 결코 아니죠. 실제로 신이 존재하는가라는 문제처럼 증명할 수 없거나 증명이 어려운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이비들이 애용하는 논리적 오류가 바로 무지의 오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합, 분할의 오류입니다. 오류는 없지만 사례를 잘못 결합하게 되면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머리카락 하나가 빠지면 대머리가 되지 않는다. 100개가 빠져도 대머리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10,000개가 빠져도 대머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오류를 바로 결합 또는 분할의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성급한 일반화 오류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특정한 일부 사례를 근거로 해서 일반화하는 경우인데요. 한국인은 노예 근성이 있다. 남자는 늑대다. 흑인의 지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일반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주장은 성급한 일반화 오류에 빠진 경우죠. 특정한 몇몇 사례만을 토대로 해서 일반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팔이 약장수들이 질병 치료에 성공한 몇몇 사례를 토대로 해서 물건을 팔 때 사용하는 전형적 논리가 우리 주위에서 많이 있는데요. 이런 논리도 바로 성급한 일반화 오류에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복합 질문에 대한 오류입니다. 또다시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예로 답해도 문제가 있고 아니오로 답해도 모두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런 오류를 바로 복합 질문의 오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공격에서 자신을 방어하려면요, 복합 질문으로 인한 오류가 생겼음을 지적을 하고 죄를 지었는가 라는 질문과 또 이런 죄를 지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일곱 번째, 과대 해석의 오류입니다. 문맥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문구에만 집착할 경우에는 논리적 오류에 빠지게 되겠죠. 자, 성경에 나오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은 문구대로 과대 해석할 경우에는 도피 중인 범죄자까지도 보호해 줘야 된다,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일상생활에서 퇴근길에 조심하세요 라는 가족의 말을 퇴근길 말고는 조심하지 말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바로 논리적인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애매성의 오류인데요. 여자는 남자보다 약하다. 따라서 여자는 오래 살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약하다는 말은 매우 애매하죠. 자, 키가 작다는 것인지 힘이 약하다는 것인지 그리고 질병에 잘 걸린다는 것인지 수백 가지 해석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이런 애매함으로 이후 주장은 논리적 오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살인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 사형 집행관도 살인자다. 따라서 사형 집행관도 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만약에 했다면 이 주장은 명확한 언어로 표현한 것 같긴 하지만 공무상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입장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매한 언어를 사용한 오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역법의 오류입니다. 이 연역법은요, A 이퀄은 B 그리고 B 이퀄은 C, 그래서 A 이퀄은 C다 와 같은 3단 논법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자칫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이긴 하지만 이 3단 논법도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일예로 그죠? TV를 자주 보면 눈이 나빠진다. 철수는 TV를 자주 보지 않는다. 따라서 철수는 눈이 나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 논법의 오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TV를 자주 보면 눈이 나빠진다는 대전제와 TV를 자주 보지 않는 사람은 눈이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별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주장은 바로 논법에 오류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논리적 오류는 무수히 많죠. 특히 대중을 선동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런 논리적 오류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는 주장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자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상으로 논리적 사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 사고란 사고의 전개에 있어서 전후 관계가 일치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사고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요, 생각하는 습관과 상대 논리의 구조화, 그리고 구체적인 생각, 타인에 대한 이해, 설득, 이 5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다음으로 상관관계라는 것은요, 두 변수 간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인데, 한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의 변화와 관련되는 것을 바로 상관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 인과관계는 상관관계에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까지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절변수라는 게 있었죠. 이 조절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강하면서도 불확정적인 효과에 미치는 변수를 바로 조절변수라고 얘기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기납법과 연역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 기납법은 개별적인 특수사실이나 원리로부터 그런 사례들이 포함되는 좀 더 확장된 일반 명제를 이끌어내는 것을 기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납적 추리 방법과 절차를 논리적으로 잘 체계화한 것을 바로 기납법이라고 얘기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연역은 이미 증명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명제를 전제로 해서 새로운 어떤 명제를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연역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런 연역적 추리 방법과 절차를 또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것을 바로 연역법이라고 얘기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증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변증법은 해겔이 많이 사용한 방법이라고 얘기했죠. 이 해겔은 인식이나 사물은 정, 반, 합의 3단계를 거쳐서 전개된다라고 생각했고, 바로 이 3단계적 전개를 바로 변증법이라고 생각을 했죠. 자, 이상으로 5장 논리적 사고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청취하고 나서 이 5장에 대한 학습 평가를 하시고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